네, 안녕하십니까. 매트릭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좀 녹화 방송으로 찍는데 아주 힘들어 죽겠네요. 아까 1부 2시간 찍고, 그리고 좀 쉬고 밥 좀 먹고 이제 다시 2부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이제 힘드네. 그래서 이제 그 매트릭스, 여기 보면 이제 매트릭스가 이제, 네오가 이제 그 구하는 걸로, 사이온, 그 시온 사람들 구하는 걸로 나오는데, 여기서 먼저 이야기하기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그 차크라에 대한 부분을 먼저 이야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개념이 똑같아요. 근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7개 차크라가 어디서 나냐면 역시 천문입니다. 근데 모든 건 다 천문에서 비롯됐는데, 여기 보시면은 태양이 1년은 12개월입니다. 1년은 12개월이지만 태양이 뜨는 위치를 계속 365일 관측을 하다 보면 패턴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6월 25일 하지 때는 동쪽에 가깝게 뜨고, 여기 사진에 보면 있죠? 동쪽 써갖고 밑에 보면 6월 해갖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6월에서 가깝게, 그러니까 동쪽에 가깝게 떠서 좀 길게 하늘을 날라서 이게 떨어지고, 점점 짧으다 12월이 되면은 서쪽에 가깝게 뜨기 때문에 짧게 태양이 떴다가 짧게 집니다. 그래서 밤이 길어져요, 동지 때는. 근데 다시 그게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돌아가면은 다시 태양의 길이가, 즉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밑에 보시면 검은색으로 해놨죠?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하면 태양이 다시 동쪽으로 가면서 점점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이렇게 지그재그 움직입니다. 아까 카발라에서 보면 뱀이 이렇게 몸을 지그재그 올라가는 거 있었죠? 그게 바로 하늘에선 이런 식으로 재현된다고 보는 거예요. 몸에서는 그게 동맥을 흐르는 피로 마치 뱀이 요동치듯이 척추를 감싸고 돈다, 이렇게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보면, 그래서 1년은 12개월이지만 태양이 뜨는 위치는 보십시오. 6, 7, 8, 9, 10, 11, 12 몇 군데예요? 7군데죠. 그리고 1월서부터는 다시 백도어를 하니까 11월, 1월, 10월, 2월, 9월, 3월, 8월, 4월, 7월, 5월 이렇게 해서 겹치죠. 근데 겹치지 않고 제가 일부러 약간 이렇게 틀어놨죠. 이게 왜 그러냐면 지구가 태양을 타원형 궤도로 돌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적으로 그렇게 딱딱 맞지 않고 약간 어긋나갖고 움직입니다. 이 원리로 만들어진 게 피아노 건반이에요. 도레미파솔라시, 그죠? 7음계. 그리고 밑에 검은색 해놓은 거는 바로 그게 피아노에는 검은 건반 5개. 이런 개념으로. 그래서 요거를 다시 파동을 소리로 만드는 작업이 있죠. 그래서 이제 고대 재래식에는 그래서 음악도 많이 쓰였는데, 그래서 1년은 12개월이지만 태양이 뜨는 위치는 7군데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인체에 적용이 돼가지고 오른쪽에 보이는 인체의 7개의 차크라를 그리는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카발라에서도 똑같이 7개지만 아까 얘기했죠? 허파나 뇌나 신장은 2개씩 있기 때문에 양쪽에 이렇게 구변돼서 있게 됐다고. 그래서 그냥 가로로 셀 때는 그냥 7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개념이 그노시스에서 나오는 인체의 황도 12궁을 그리는 것과 같이 연계되는 겁니다. 왜? 인체에다가 그걸 그대로 집어넣는 거니까. 그래서 7은 10과 같고 10은 12와 같은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황도 12궁의 별자리 인체에다 그대로 집어넣어요. 근데 아까 태양이 1년 12개월 동안 어떻게 뜬다 그랬어요? 여기 인체에 황도 12궁 별자리가 있는데,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태양이 한 달에 약 1개씩 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황도 12궁의 별자리를 한 달에 약 1개 정도씩 탁탁 거쳐서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대로 인체에 들어오다 보니까 12개의 황도 12궁 별자리를 인체에다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이게 동서양 개념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다 동일하게 고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게 구원이라든가 해탈이라는 개념이 있다고. 근데 그 기본 개념은 같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게 플레아디스 별 신앙에서 유래한 거라고. 그래서 이 인체 구조에서 이렇게 차크라 개념이 같다는 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 같은 경우 깨달음을 얘기할 때 이제 해탈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여기 제3의 눈이 열린다 그래요. 뭐 사탄의 눈이 이런데 그런 거랑 상관없고 해안이 열린다는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여기입니다.
인체에서 여기를 뭐라 그러더라? 미간이라고 하나? 여기에 이제 그래서 다이아몬드도 받고 그러잖아요. 이거 불상 보면. 그런데 요 위치가 여기 인체에 보면은 저 그노시스 저기 보면은 요 위가 양자리고 여기가 황소자리입니다. 그 황소자리의 중간 요 미간을 갖다가 지금 그 제3에는 해안이 열리는 그런 위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플레이아디스입니다. 그렇죠? 황소자리와 양자리 사이에 플레이아디스 별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거꾸로 돌아볼까요? 그렇죠? 여기 왼쪽에 양자리와 황소자리 사이.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 됐던 해탈이 됐던 천문을 기반으로 했던 고대 사상에서 유래가 됐고 같은 이야기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저도 플레이아디스를 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지 저도 지금 몰라요. 뭐 제가 뭐 우주선 타고 가본 게 아니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궁금한데 뭐 일단 현재 존재하는 모든 그 종교의 철학이나 사상을 연구하다 보면 공통분모를 발견한다. 그래서 이 미간에 깨닫는 게 그게 구원이라든가 해탈 그런 개념으로서 저기 제가 별을 찍어놓은 위치가 있죠. 저 위치가 다 플레이아디스의 위치입니다. 우주의 플레이아디스, 인체의 플레이아디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종의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를 반복하는 이 윤회라는 거죠. 이런 고리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믿는 건데 그게 어디로 가면 되느냐? 플레이아디스. 근데 이 플레이아디스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플레이아디스 별이 여기 있어요. 여기 노란 별, 요 육방성 요 별이거든요. 이거 뒤에 보인다 그쵸? 요 별인데 은하수를 타고 플레이아디스를 가야 되는데 단 여기에 이 플레이아디스 즉 천국을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바로 누구냐? 시리우스. 즉 이게 사냥개입니다. 개 두 마리. 그래서 아무나 집어넣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오리온 별자리 같은 경우는 고대에는 그 오시리스 신을 갖다 오리온 별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오리온 별자리가 심판자입니다. 저승사자. 그래서 인간의 영혼이 오면은 이 두 마리의 개를 거느린 그 사냥개죠. 무서운 개를 거느린 오시리스 신이 그 죽은 영혼을 심판을 해서 착한 일을 해서 통과. 그래서 천국의 문, 그래서 황금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천국으로 가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는 빠꾸 해서 다시 지상으로 추락해서 윤회를 거듭한다라는 사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자유시민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자유시민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매트릭스에서 뭐 인공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뭐 구식의 방법으로 태어났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 크리스마스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제찬 행사를 통해 가지고 옛날 때는 아이들을 임신시켜서 낳게 했다. 그런데 그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서 이 네오가 지하의 그 시온 세계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그 무슨 연설하고 막 하다가 그 끝난 다음에 뭐 합니까? 그 시온의 사람들이 죄다 그냥 섹스하고 난리가 났죠. 원래 옛날 때 제천 행사는 그 제천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꼭 그랬었어요. 그 왜 그랬냐면은 그 날이 좋은 날이에요. 그래서 옛날 때에는 인간은 12가지의 특성을 가진 인간이 태어난다고 믿었어요. 1월에는 어떤 성격을 가진 인간, 2월에는 어떤 성격의 인간이 태어난다. 이게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사주팔자, 그거 역학책에 나온 그 내용이에요. 사주팔자. 그래서 4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다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1년 12개월에 그 특정한 그 좋은 날, 주로 21일 또는 25일이래요. 뭐 6월 25일, 8월 15일, 이건 또 15일이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런 특별한 날짜가 있는데 그런 날짜가 되면은 제천 행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밤에는 그 부부끼리 그렇게 성관계를 맺는 그런 게 많았습니다. 왜? 그 좋은 날짜에 그 날짜에 그 기운을 받아서 아이가 잉태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제천 행사 다음에는 꼭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올림픽의 유래가 거기서 유래됐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크리스마스 참조하세요. 그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서 이러한 풍습이 12번을 해서 이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고대에는 이 제천 행사를 했던 목적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그 좋은 아이를 낳기 위해서 하는 그 목적. 일단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근데 이게 옛날 때는 제천 행사를 하게 되면은 그 제사를 지낼 때 이게 음식을 갖다 바쳤습니다. 요즘이야 경제가 발전했으니까 뭐
화폐도 뭐 이렇게 하고 뭐 요즘 신용카드로도 뭐 헌금을 낸다 그러네. 하지만은 옛날 땐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죽 또는 옷, 뭐 꽃 이런 걸 갖다 바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제사장이 받아서 뭐 할 거예요.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나눠줬습니다.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옛날 때에는 그 제천 행사를 하는 게 일종의 그 복지제도의 역할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한테 걷어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걸 매달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가난해도 굶어 죽는 일은 없죠.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고대 샤먼이 그런 재산 분배할 때도 그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어떤 신성한 기운을 받고 태어난 아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에서도 보면은 이렇게 자연 상태로 태어난 아이들은 일종의 좀 특별히 다른 아이들, 그리고 이제 기계에 의해서 인공적으로 태어난 애들은 일종의 노예 인류 이런 식으로 해서 구별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처음에 얘가 매트릭스에 적응하는 장면 나올 때 이제 그 격투기를 배우는 게 나오는데 약간 선문단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뭐 빨리 움직이냐, 뭐 빠르다거나 힘이 센 게 아니라 뭐 어쩌고저쩌고 막 복잡한 말을 해요. 근데 요 말은 사실 이게 옛날 고대 동양 그 종교라던가 철학, 제자백과 이런 데서도 많이 나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 보이는 현상보다는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이 어떤 일이 됐던 그 모든 것이 그 원리를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정말 저절로 배우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국제관계 연구를 할 때 그 어떤 보이는 사건 현상에 집중하려 하지 않고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걸 노력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어떠한 일이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는 걸 예측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건 무슨 초능력도 아니고 이건 어떻게 보면 분석 능력이에요. 근데 그거를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되냐? 바로 흐름입니다. 흐름.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뭐 학기도도 이렇게 가르칠 때 보면은 그 상대방의 기술을 걸 때 흐름을 인식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상대방의 몸의 움직임. 왜? 그 움직임을 알면은 그 움직임을 이용해서 자기가 더 적은 힘으로 크게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을 날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보통 이런 거 옛날 때도 그렇고 그 공부를 할 때 그 생각보다는 원리를 이해하는 쪽으로 많이 그런 교육을 시켰는데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뭐 이게 동양적인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플레아디스를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시리우스라는 별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시리우스가 뭡니까? 늑대 별자리예요. 보통 투르크계 민족들이 시리우스 별자리라는 얘기를 그 시리우스의 자손, 즉 늑대의 후예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그 요원 이름이 스미스예요. 스미스. 근데 이 스미스는요 대장쟁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블랙 스미스 하면 대장장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그 플레아디스라는 천국을 가려면은 반드시 시리우스, 오리온 별자리를 통과해서 황소자리, 즉 그 실버게이트 문을 열고 들어가야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이런 구조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입구에 지키는 문지기 이별이 있습니다. 즉 시리우스, 늑대별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원래 고대에 그 스키타이 사회에서도 그 샤먼들은요 저 티베트 꼭대기에 살았어요. 그 하늘과 가까우니까 거기에 살고 그 사람들이 그 신전, 즉 샤먼이 있는 지역을 접근을 하려면은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반드시 그 입구에는 바로 유목민들이 평지에 살면서 그 입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그 미국 영화 그 뭐지 미이라 그 마미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파라오의 그 무덤에 접근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그 뭐지 이집트 전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막 있다가 막 오면 막 쳐들어가서 죽이고 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투르크 전사들이 고대에 그 티베트로 들어가는 그 입구를 지키고 막고 있었어요. 걔네들이 늑대 전사죠. 일종의 시리우스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걔네들이 살았던 이유도 바로 이런 별자리 형태를 본따 가지고 이렇게 배치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여기서도 조금씩 보이죠. 그래서 이 영화에 보면은 그 이제 스미스 요원이 나오는데 스미스가 대장장이거든요. 늑대 전사들이 뭡니까? 옛날 때 말 타고 철기 갖고 싸웠던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옛날 때 그 기만 민족들이 왕들이 대장장이었습니다. 블랙 스미스 집안이었어요. 아니면 골드 스미스, 금세공업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재련 기술을 가진 자들이 옛날 땐 지배층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천산을 올라가는 입구를 지키는 그러한 그 수호 부족의 역할을 했었습니다. 옛날 때. 그래서 여기 보면은
매트릭스는 시스템이야. 뭐 그래서 그 시스템이 우리의 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는데 이런 내용들 자체가 지금 일종의 약간 불교적 세계관으로 이 뭐라 그러더라? 이 현재 세상, 쳇바퀴처럼 그 반복되는 그 세상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쭉 이런 것들은 뭐 대부분 떠날 준비가 안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의 영혼이 북극성으로부터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이걸 반복하는데 이 반복하는 걸 이 영화에서는 바로 매트릭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동양에서는 이거를 윤회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벗어난다. 즉 뭐예요? 이 반복되는 이거를 벗어나는 게 바로 해탈이 쪽이죠. 근데 해탈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왜냐? 시스템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스미스온 나오고 스미스온이 바로 이 시스템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쪽 플레아디스 쪽 해탈을 하러 가는 거를 막는 문지기들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하나의 역할인 거예요. 역할. 그래서 문을 지키고 열쇠를 쥐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지, 이거. 은하수를 타고 시리우스는 늑대 전사가 바로 투르크계 민족. 그래서 스미스요는 대장장이거든요. 스미스. 그래서 이게 지키는 무사부족. 어떤 이게 입구를 지키는 수문장이죠. 이거를 통과하면은 열쇠를 쥐고 있다. 그 열쇠를 누가 쥐고 있어요? 오시리스 신. 그 오시리스의 이미지로 누가 있느냐?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있죠. 그 바티칸 성당에 가면은 바티칸 성당 바로 바깥에 입구에 베드로 동상이 있습니다. 그 바티칸의 상징이 보면 이게 황금 열쇠와 은 열쇠를 X자로 교체해 놓은 게 바티칸의 상징이에요. 바로 골든키와 실버키입니다. 골든키는 뭐에 쓰는 거예요? 골드게이트를 열 때. 실버키는 뭐에 써요? 실버게이트를 열 때. 골드게이트와 실버게이트는 천문학상으로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은 이 은하수와 황도가 지나가는 두 개 지점입니다. 정갈자리 쪽에 골드게이트, 황소자리 쪽에 실버게이트. 그래서 그 천국의 열쇠죠. 천국의 열쇠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천국의 열쇠가 어디냐예요. 바로 두 군데죠.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플레아디스로 가는 황소자리 쪽. 그래서 거기 얘기하는 이야기, 이 앞에 뭐 그들은 문지기야, 그들이 문을 지키고 열쇠를 쥐고 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플레아디스, 즉 천국으로 가는 그 입구를 지키고 있는 별자리, 즉 시리우스와 오리온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상화, 즉 인격화되면서 매트릭스 영화에서는 그게 스미스요니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카톨릭 쪽에서는 그게 사람으로 해서 이게 황금키와 은키를 갖고 있는 베드로로 형상화되죠. 그래서 이제 네오가 이제 성장을 해갖고 이제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매트릭스 2탄에서 이제 오라클과 만나잖아요. 이 오라클과 만나는데 이 만나는 장면도 마찬가지로 고대 샤먼, 풍습하고 매우 관계가 깊습니다. 아까 제가 1년에 12번 제천 행사를 하고 제천 행사가 끝나면 밤에는 이제 성관계를 해서 임신을 유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각 월을 담당하는 샤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사제가 있는 거예요. 12명의 샤먼들이 각각 자기에 해당하는 월에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 아이들이 성장하면은 일정 나이가 되면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1월이면 어떤 직업, 그 사주팔자도 나와요. 몇 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떤 직업이 좋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그 태어난 생년월일에 맞춰서 그 아이의 직업을 결정을 하고 어릴 때부터 그 교육을 시킵니다. 대장장이의 운명을 갖고 태어나는 대장장이 제철 기술을 가르치고 학문에 관련된 애들은 학문을 가르쳐요. 수학을 한다는 사람은 수학을 가르치고 그런 식으로 가르쳐서 그 어느 정도 일정의 교육 이수 과정을 마치면 시험을 거쳐서 성적 순으로 직위를 배정하거든요. 물론 배치되는 지역은 사주팔자 따져서 동서남북 어디로 갈 건지를 결정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 매트릭스 2탄에서도 보면은 오라클이 네오를 만나서 그 네오가 1탄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면은 이렇게 검사하는, 이게 뭐냐면은 그때 특정한 시간에 태어난 아이는 그 각각 담당하는 샤먼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샤먼들이 그때부터 걔네들을 돌보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막
제대로 어디 뭐 쓸만한가 이런 것들을. 그러면서 이제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이 선택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서 다시 또 카발라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빨간색 저기 쫑쫑 점이 나오죠. 저기. 그러니까 인체에다가 생명의 나무, 라이프 트리라고 해서 생명나무를 한댔잖아요. 또는 우주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나무를 어떻게 쉽게 얘기하면 되냐면 우리 인체 몸에 있는 신경계 시스템이 생명의 나무라 보면 돼요. 인체에서 할 때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10개의 이제 그 태양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중요 지점을 이제 카발라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목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까 다스라 그랬죠? 여기서부터 이제 갈라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성각의 개념이 아니에요. 서로 다름이에요. 음과 양,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예요. 어느 쪽 성향으로 갈지는 최종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대사가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결정은 네가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오라클이. 앞쪽에 보면 이렇게 누가 죽는지, 뭐 영화상에서는 이게 모피어스와 트리니티 둘 중 한 명을 구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할 때 이 선택은 본인이 하라는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이게 유대교에서도 보면 인체 모무에서부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최고의 경지에 다다르기 전에 다스에 오게 되면은 요리로 갈지 좌뇌로 갈지 우뇌로 갈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겁니다. 바로 본인의 특성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과자를 줍니다. 이 과자 먹으라고. 이 과자를 먹는 게 여기서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과자를 다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 아닌데, 여러분 과자 먹으면 기분 좋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다른 그 숨어있는 고대 샤머니즘 코드가 있어서 그래요. 뭐냐면은 먼저 과자를 주는 의식은요, 이거 성체의식입니다. 지금 카톨릭에서 쓰죠. 이 성체의식인데 이거는 고대 고대 종교 때부터 존재했어요. 요거는 BC 14에서 BC 13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게 BC 14,000년이면 16,000년 전이겠구나. 16,000년 전에 가나안에서 발견된 태양 숭배 의식 해가지고 이렇게 성체 보이시죠? 이렇게 들고 있는 거. 이 성체 의식이 나중에 카톨릭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성체인데, 이 성체는 바로 그 태양을 먹는 의식이에요. 태양을. 그래서 태양을 먹는 의식인데, 이 의식을 언제에도 썼냐면은 아까 제천 행사 끝나고서 뭐 한다고 했어요? 성교한다고 했죠? 그 동굴에서 그 체음제도 성체의식 때 줬습니다. 그래서 과자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일종의 그 마약 성분이 있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걸 먹으면 웃음이 나고 기분이 좋아지거든. 옛날 때 고대에 제천 행사 끝나고 그렇게 그 섹스를 하는 걸 유도할 때 샤먼들이 그런 걸 줬었어요. 그게 성체의식의 기원입니다. 그래서 고대에도 이렇게 이런 게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손이 나오는데, 이 고대 종교에서는 손은요, 그 신의 손을 갖다 햇살로 묘사합니다. 요거는 이제 그 성당에 있는 벽화인데, 여기 보면 야훼의 손이, 야훼가 손으로 묘사돼요. 이게 손으로. 그쵸? 저기 보이시죠? 근데 거기서만 그런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집트의 종교신앙에서도 아텐이라는 태양신을 보면은 어때요? 끝에가. 태양의 햇살 끝에 손이 달려있는 게 보이시죠? 햇살을 손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도 보면 천수관음, 손이 1000개가 달린 부처, 아니야 관세음보살이지. 이 보면은 여기도 손이 1000개가 달린 그런 걸로 나오는데, 이 세상에 손이 1000개 달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살이라는 말은 원래 그 티베트에서 산스크리트 온 걸로 원래는 그게 빛이라는 소리예요. 빛. 빛으로부터 나오는 1000개의 손이라는 소리입니다. 그 뭐예요? 이집트 신학에서 나오는 바로 햇살을 손으로 묘사하는 것과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오시리스 신앙, 불교, 기독교, 그러니까 유대교죠. 이쪽에서도 신의 손을 햇살로 묘사하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라는 게 여기서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탄생. 이거 매트릭스 1탄에 보면 이제 네오가 평범한 사람이다가 이제 어떤 초능력을 가진 인간으로 재탄생하는데, 그게 이제 그 탱그리 신앙에 보면은 그 어떤 반신반인의 어떤 그 신이 인간의 몸에 들어와서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잉태해서 영웅이 되는 그 일화가 많이 나오는데, 그 탱그리 신앙에서도 보면요, 그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쌓여서 이제 때가 됐을 때 그게 탁 발현하는 걸로 나와요. 그렇게. 그래서 카이사르 신화 이런 거에도 보면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그
특정한 능력을 갖고 태어나는 거를 고대는 어떤 식으로 그 성인 의식을 치렀냐면은 죽음의 의식을 통해서 했습니다. 죽음의 의식이라는 게 아니라 거의 죽을 만큼 고생을 하고서 그 관문을 통과해야만 성인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파푸아 뉴기니 같은 경우도 번지 점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잘못하면 죽는 거 아니야. 그런 어떤 극단의 그 과정을 통과해야만 이 성인이 된다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성인 의식이 있었는데 그 성인 의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일종의 가사 상태 체험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두운 동굴에 가서 그러한 그 독버섯, 그 광대버섯 같은 걸 먹고 환각 상태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 환각 상태라는 건 언제 일어나느냐? 죽음에 거의 가깝게 도달했을 때. 물론 그러다 보니까 그 쾌락의 감정도 느끼지만은 그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사 상태까지 가서 그 어떤 뭐 꿈에서 오는 환상에서 자기 조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리고서 어떤 메시지를 받고 오면은 성인으로 인정하는 의식이에요. 근데 그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 그 환각성 물질을 먹고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침례, 그 물의 세례 의식입니다. 왜냐면 죽으면은 뭐라 그랬어요? 고대인들은 영혼이 은하수를 타고 간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이 은하수를 타고 은하수의 건너편이 북극성이 있는 곳, 저건 생명이 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생명이 돌아가는 곳이기도 하죠. 즉 저승이에요. 저승의 세계인데 거기까지 갔다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갔다 오는 거를 상징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러한 마약 성분의 그런 그 체험제를 먹는 건데 그렇게 해서 일종의 정신 속에서 은하수, 즉 죽음의 강을 넘는 그런 과정을 하는 것도 있고 그냥 형식상 종교 재래 의식으로서 물에 빠졌다 나오는 의식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은하수라는 의미로서 강에 가서, 그래서 힌두교도 보면 겐지스 강에 가서 이게 물에 빠졌다 나오는 의식하죠. 그게 바로 일종의 그 자기가 저쪽 세계를 갔다 왔다라는 어떤 상징적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물에다 집어넣었다 꺼내서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합니다. 성인의식이에요. 예, 이거는 기독교에도 있죠. 그리고 저 불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석가탄신에 가면은 석가모니한테 그 약사에게 물에 이게 머리에다 물 뿌리는 의식이 있죠. 이거 다 세례 의식이에요. 그리고 카작 그 유목 민족들도 아이가 몇 살에 도달하면은 그때는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물에다가 이렇게 빠뜨리는 그 세례 의식을 합니다. 이게 다 고대의 그 뭐랄까 이 새로운 사람으로 재탄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은하수라는 물에 한번 빠졌다 나와야 된다는 그 사고방식에서 나온 거예요. 그 표현하는 방식이 이렇게 약을 쓰느냐 아니면 진짜 물에 빠뜨리냐 이런 식의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뭐 탄생하는 건 뭐 예언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오라클 그 여자 이게 나오는데 그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호텔 이름이 나옵니다. 여기 H 나오죠? HEA잖아요. 이게 하트, 이 동영상을 제가 보여드리지 못하니까 그런 건데 나중에 매트릭스 일단 직접 보세요. 그건 이게 하트라 써야 되는 거야. 심장. HEART. 그 다음에 오브 더 시티 호텔. 아, 하트, 그 다음에 이렇게 오브 더 시티 호텔 해갖고 심장 도시 호텔이라는 의미예요. 요게 네오가 사는 호텔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심장이 있는 도시 뭐예요? 사자자리 레오를 상징한다고. 그리고 심장은 뭘 상징한다? 사자자리 레오 별 중에 가장 밝게 빛나는 별 레굴루스를 상징한다. 그래서 이 네오가 1편 마지막에 보면 막 그 도망가면서 그 자기 그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갈 때 이게 전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기가 실패해서 못 들어가서 다른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아서 이제 이동하려고 할 때 이 보면 골목 끝 사다리로 올라가면 303호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기 지금 집으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호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 별자리가 바로 사자자리야. 하필이면. 그리고 거기 가면 사다리로 올라가면 303호. 사다리는 뭐로 묘사된다 그랬죠? 은하수. 은하수에 33개의 별자리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사다리로 올라가서 303호로 올라가라. 딱 메시지 있죠. 303호. 이렇게.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별자리라는 게 딱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은하수를 타고 북극성으로 간다고 했지만 은하수를 타고 플레아디스로 갈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두 군데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는 이쪽입니다. 그래서 하얀 게 은하수길이에요.
은하수길을 타고, 그러니까 은하수에는 33개의 별자리가 있으니까 33개의 별자리를 타고 딱 꼬린 일로 하면 되는데 그 입구를 지키는 별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시리우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문을 여니까 스미스 요원이 딱 나오죠. 그래서 얘가 총을 쏩니다. 그래서 총을 어디에 맞습니까? 심장에 맞죠. 심장에 총을 맞고 네오가 죽어요. 죽었는데 이 네오를 트리니티가 발견해가지고 키스를 하고 심장을 만지니까 살아납니다. 오, 여기서 키스는 입김을 넣는 걸 상징하거든요.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을 집어넣는다는. 그리고 심장을 이렇게 만져가지고 다시 심장이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살려내거든요. 근데 이 키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많은 종교 재래 의식들은 별자리를 묘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도 무당이 구슬할 때 영가천도제 하는 그런 굿에 보면은 이렇게 하얗게 천을 마지막에 깔고 그 천을 가위로 쫙 자르면서 지나가는 의식이 있어요. 우리나라 무당들 보면 그게 뭐냐면 그 하얀 천이 은하수예요. 그래서 은하수를 가르고 저세상으로 가는 의식이거든요. 그걸 마지막에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재래 의식을 하는데 그 행위 자체가 별자리에 별의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은하수, 즉 황천강을 건너서 이제 저세상으로 잘 가시오라는 의미로 마지막에 그렇게 가위를 쓰는 건 뭐예요? 연을 끊으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상징적 의미로 그렇게 나중에 재래 의식을 하는데 이런 퍼포먼스는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이 키스가 갖는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황도 12궁 중에 키스랑 관련된 별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정갈자리입니다. 정갈자리. 스콜피오라 그래요. 이 정갈자리의 별을 이게 카톨릭 기독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다른 말로 할 때 그걸 유다의 키스라고 얘기합니다. 키스. 이렇게 뽀뽀하는 그거를 상징적으로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여기 보면 이렇게 다빈치 코드에 나오지만 요 왼쪽에는 저희가 유다입니다. 뭐 막달라 마리아라는 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일단 스콜피오 별자리가 키스를 상징해요. 이 키스가 중요한 이유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스콜피오는 여기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황도 12궁 중에 8번째 조디악입니다. 8번째 별자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별은 동쪽에서 태양이 11월 16일에서 12월 15일 사이에 동쪽에서 태양과 함께 뜹니다. 스콜피오가. 그럼 12월 16일서부터 뭐와 같이 뜨냐? 사수자리, 사게테리우스와 같이 뜨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굉장히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탱그리 사상과 기독교 겹쳐지는 부분인데 12월 25일 날 이게 별자리의 모습이에요. 저기 사기타리우스라 돼 있죠. 이게 궁수자리입니다. 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활을. 근데 이렇게 활을 딱 하고 있는 여기서 화살이 이렇게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화살이. 근데 그 화살 끝에 태양이 탁 낍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왜 하느냐. 스콜피오는 도와드리고 싶지만 시리에서 아직 저와 동작하도록 설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진짜 미쳤네. 스콜피오는 유다의 키스라고 해가지고, 근데 유다의 키스가 뭐예요? 최후의 만찬 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나를 배신하는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죽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부활할 것이다. 요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우리나라 고대 신화와 같이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스콜피오가 8번째 별자리고 사게테리우스 궁수자리가 9번째 별자리입니다. 12개 별자리 중에 번호가 매겨지거든요. 9번째 별자리예요. 9번째 별자리 숫자 9. 화살로 태양을 맞춰서 떨어뜨린다. 뭐예요? 산해경에 나오는 구이족의 신화죠. 10개의 태양 중에 9개가 예 화살에 맞아서 땅으로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게 구이족이 하늘로부터 천성 강림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때 나오는 게 숫자 9, 9개의 태양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사게테리우스는 9번째 조디악 별자리예요. 그래서 이게 12월 25일 날 냈다가 다시 이제 12월 25일이 되면 태양이 부활하는데 그걸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은 북위 66.6도 북극권에 가면은 어떤 현상이 보이냐? 여러분 예전에 시대정신이라는 자이가이스트라는 한번 영상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지구가 23.5도 기울어 가지고
이게 진북방이 북이 90도 빼기 23.5도에서 북이 66.5도, 즉 666의 숫자가 나오는 그 지역이라 했잖아요. 거기를 가면 어떻게 되느냐? 12월 21일 동지가 되면요, 태양이 안 뜹니다. 안 떠요. 그냥 어두워. 그래서 12월 21일서부터 태양이 안 떠서 22, 23, 24, 3일 동안 태양이 안 뜨다가 12월 25일이 되면 태양이 한 5분 정도 잠깐 떴다 딱 져요. 이거를 탱그리의 부활, 즉 태양의 부활이라 그래서 지금도 시베리아 샤먼들이 12월 21일서부터 해갖고 약 7일간 태양신 부활 축제를 합니다. 근데 이게 북이 66.6도를 가면 어떻게 보이느냐? 태양이 잠깐 떴다 치는데 이게 마치 이 지평선에 태양, 오리온, 시리우스 별자리가 지표면에 일직선 정렬을 딱 해요. 그래서 동방박사 3인이 동방의 별을 보고 예술을 받는다라는 그 그림이 북이 66도에 가면 이 그림이 천문학적으로 쫙 보입니다. 네, 거기만 가야 볼 수 있어요. 나머지 지역은 안 보여요. 나머지 지역은 하늘에 떠 있거나 땅 밑으로 들어가요. 딱 그 지점에 가야만 그게 딱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태양이 지상으로 강림한다라는 게 그때 보여요. 12월 25일 날. 하늘과 태양이 닿는 걸 강림한다라고 보거든요. 고대인들은. 그래서 하늘의 신이 지상으로 내려온다. 그래서 그 태양이 닿은 부분에 집에 그날 태어난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는 위대한 종교적 지도자가 된다고 고대 샤먼들은 믿었어요. 예. 비슷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게 여기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정갈자리가 바로 12월 15일. 그 다음은 뭐냐? 태양이 화살에 맞고 떨어지는, 즉 죽음의 날이거든요. 죽음의 달 그 전달이 바로 스콜피오입니다. 바로 우리가 얘는 유다의 키스라고 불리는 그 이후에 죽음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죠. 스콜피오 별자리 다음에 사게테리우스, 즉 죽는다. 근데 이게 기독교에서는 그 화살이 아닙니다. 롱기누스의 창으로 묘사됩니다. 창, 옆구리 찌르는 거. 근데 그거는 어차피 똑같아요. 그 어떤 민족마다 별자리를 다르게 본데 어떤 이쪽 주로 동쪽에서는 그거를 이렇게 사게테리우스 궁수자리라고 해서 그걸 화살로 봤어요. 화살로 태양을 쏜다라는 개념으로. 그래서 화살에 태양이 맞는 것처럼 12월 21일 날 되면 태양이 사게테리우스의 화살 쪽에 딱 걸려서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화살을 맞고 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안 뜬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화살에 맞고. 근데 다른 지역에서 그거를 창이라고 생각했어요. 창에 찔려서 태양이 죽었기 때문에 안 뜬다라고 본 거예요. 그랬다가 다시 태어나서 하늘로 승천한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천문학적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시죠? 스콜피오가 여기에요. 거시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궁수 자리가 허벅지 자리에 위치해요. 바로 여기가 12월 25일에 위치거든요. 이게 순서로 갈 때. 네. 그래서 이렇게 고대에는 모든 그 영웅들이 이렇게 태양이 어떤 황도시공의 별자리와 같이 뜨느냐에 따라서 탄생 설화와 이미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황소자리는 BC 4320에서 2160, 그 다음에 양자리는 2160에서 AD 1년, 물고기 자리는 AD 1년에서 2160, 물병 자리는 2160에서 4320. 이건 단순한 숫자적 계산이지 실질적으로는 틀립니다. 물병 자리는 이미 시작됐어요. 2019년부터 겹쳐진다고 했죠. 그렇게 되는데 이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떤 영웅 탄생 설화를 만드는데 이게 우리가 황소자리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이 그림이 지금 내가 잘못됐네. 저 태양하고 지구 위치를 바꿔야 됩니다. 이거 잘못 내가 그렸는데 뭐냐면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 그 다음에 태양, 그 다음에 황소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과 황소자리가 같이 뜰 때가 바로 황소자리 시대예요. 그런데 태양 뒤에 황소자리가 있기 때문에 별이 안 보여요. 햇빛에 가려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황소자리가 도래했는지를 아느냐? 바로 황소자리의 반대편 별자리를 밤에 보고 알아냅니다. 그래서 황소자리의 반대편의 별자리는 스콜피오예요. 정갈자리. 그래서 그 헐리우드 영화에도 옛날 이집트 신화 같은 거 관련된 영화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 스콜피온 킹이라는 거 있었죠? 전갈왕.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의 배경이 바로 뭐냐? 이집트가 황소자리 별자리 시대, 지금부터 약 6,0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영화화 만든 겁니다. 그래서 황소자리의 영웅을 스콜피온 킹이라 부릅니다. 왜냐? 반대편 별자리를 보고 읽으니까. 그리고 이제 좀 전까지 했던 우리가 물고기 자리 시대. 물고기 자리 시대라는 거는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 태양, 물고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태양하고 물고기 자리가 겹쳐 있기 때문에 햇빛 때문에 물고기 자리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물고기 자리의 반대편 별자리를 보고 새천년 새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알아요. 근데 물고기 자리 시대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고기 자리의 반대편 별자리가 뭐냐? 버거, 처녀 자리입니다. 그래서 물고기 자리 시대에 태어나는 모든 영웅들의 스토리텔링은 처녀 수태입니다. 그렇죠? 공통적이에요. 이거는 동서양이 구별이 없어요. 왜? 이러한 이 종교적 관념은 고대 유라시아 샤머니즘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처녀 수태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도 많죠? 주몽, 누르하치, 야요라보기 등등 모든 영웅들은 다 처녀 수태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물병자리 시대라고 했잖아요. 그럼 물병자리 시대는 어떠한 의미의 스토리텔링으로 영웅을 묘사할까요? 영웅의 탄생을 묘사할까? 근데 여기도 보시면 나오죠? 물병자리. 물병자리의 반대편 별자리가 뭐예요? 사자자리입니다. 그렇죠? 아, 그러면 물병자리의 어떤 성각자라든가 영웅은 심장을 가지고 묘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레오 별자리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이 뭐냐? 레굴루스라는 별이지 않습니까? 저 레굴루스라는 별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사자의 심장. 이렇게. 그래서 이집트의 스핑크스에도 이렇게 사자 자리를 상징하는 스핑크스에는 심장 자리를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부각시켜서 저렇게 묘사해놨죠. 저게 레굴루스거든요. 그렇다면은 새천년의 메시아의 모습이 만약에 재림이 된다 그러면은 사자 자리의 이미지를 가지겠구나. 그리고 심장이 보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정말 그럴까 하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죠. 이렇게. 그렇죠? 사자 머리 모양의 헤어스타일.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해야 되나? 심장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으로. 그렇죠? 이미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원래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걸 인격 신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래서 네오 영화에서 매트릭스에서도 보면은 네오가 아키텍트, 그 매트릭스를 디자인한 프로그래머한테 가서 딱 만나니까 아키텍트가 뭐라 얘기합니까? 야, 너 같은 놈은 네가 처음이 아니야. 그런 얘기하잖아요. 네 이전에도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야. 지금은 나는 현재의 네오, 너를 볼 뿐이고 너는 선택을 해야 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쪽 문으로 나가면은 트리니티는 구하고 모피우스는 죽고, 이쪽 문으로 가면 모피우스는 사는데 트리니티는 죽는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해서 게이트, 문을 제시하잖아요. 마치 여기 카발라에서 다스, 여기서 또 어디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때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천년마다 시대를 구원하는 메시아는 네가 처음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문에 기반을 둔 고대 종교관념에 바로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황소자리 시대는 황소자리의 메시아가, 양자리에는 양자리 시대의 메시아가, 물고기 자리 시대는 물고기 자리 시대의 메디아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왕자 게임에 보면 스코틀랜드 그 켈트족 이야기잖아요. 왕자 게임이 그 켈트족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은 왕자 게임에서 그 나오는 사람들이 왕이 될 때마다 선수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나는 과거의 신과 현재의 신과 미래의 신에게 선수한다 라는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신이라는 개념을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개념으로 얘기해요. 왜냐? 신은 시간이니까.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미국 영화에도 중간중간 이게 탁탁탁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할 때 심장이 다시 움직이는 게 이렇게 영화에서도 나오죠. 왜? 네오는 물병자리 시대의 메시아의 개념으로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을 상징하죠. 그래서 심장에 총 맞고 죽고 심장이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는 걸로 나오죠. 이렇게. 한 번 죽었다 깨어나는 걸 뭐라 그러는데요? 가사체험이라고 했잖아요. 성인의식을 치를 때 죽음에 가깝게 갔다 다시 깨어나는 의식.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뭐 세례의식도, 물세례의식도 하지만은 직접적으로 어떤 그 뭐랄까 그 환각물질 그런 걸 먹고서 가사체험을 한다고 했죠. 한 번 죽었다 깨어나야 성인이 된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걸 곧 부활이라 생각했거든. 그래서 진짜로 이 영화에서도 이렇게 네오가 한 번 죽다 살아나니까 그 다음부터 갑자기 초능력을 갖죠. 응? 그래갖고 이게 스미스 요원도 격파해서 죽이고. 근데 스미스 요원도 똑같이 심장을 공격당해서 심장 터지면서 죽는 걸로 나와요. 왜냐하면 이거는 바로 음양의 개념이거든요. 양비론. 빛과 어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둘 다 부활과 죽음은 같은 형태로 움직인다라고 보는 거예요. 빛이 강하면 어둠이 강하듯이 둘은 상관관계로 같이 움직인다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십자가 형태로 해서 이렇게 성인을 묘사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종교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렇죠? 요 왼쪽에 말이 그려진 건 저게 켈트족 거예요. 요 밑에 거는 저게 로마인가 그리스예요. 오른쪽에 건 디오니수스인가? 디오니수스. 그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불교, 잉카 등등이 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십자가로 묘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송강림, 그 바로 반신반인의 인간으로 태어나서 신의 사명을 대행한다라는 이미지로 그 신화가 만들어질 때 이 많이 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거기서 얘기는 아키텍트가 네오를 만나서 얘기하죠. 너는 처음이 아니다예요. 왜냐? 앞으로도 이런 일은 반복적으로 지속될 것이다예요. 그리고 그렇게 그 시대에 태어난 그 영웅은 머리 한 번만 보시고 머리? 머리가 막 갑자기 막 자기장이 뻗치나 봐요. 자기장이. 예. 그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죠. 선택은 네가 한다. 그 시대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네가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매트릭스 영화의 마지막 이제 그 레볼루션 거기 보면은 그 스미스 요원과 최후의 전쟁을 하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물에서 싸웁니다. 물. 이렇게 스미스 요원하고 싸울 때 보면 비가 막 내려요.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에 보면 비 내리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 이게 물병자리 시대의 메시아를 상징해서 그래요. 물과 남자의 조합이에요. 그래서 비가 내리는 장면과 매트릭스의 그 네오라는 사람이 같이 많이 나와요. 1탄에서도 그렇지만 2탄, 3탄 다. 왜? 이 물병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물병자리는 바로 아까 얘기했지? 반대편 별자리를 보고 안다 그랬죠? 반대편 별자리가 뭐다? 사자자리, 즉 심장. 그래서 네오는 항상 심장 이런 것들이 같이 묘사돼서 많이 나와요. 1탄에서도 그랬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이렇게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처럼 자기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시온을 구하는 영화로 나오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풍습은 지금도 아직 합니다. 이게 바로 러시아에 사는 마슬레니짜 축제예요. 마슬레니짜 축제가 1월 혹은 2월 달에 해요. 이거는 왜냐면 러시아 동방정교 역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부활절의 날짜가 변합니다. 마치 우리가 양력과 음력으로 하면 신년이 변하듯이 이건 달력을 뭘 쓰냐에 따라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 마슬레니짜라는 거는 원래 러시아 말로 마슬라라는 말이 바다, 기름이에요. 기름. 우리 그 버터 있죠, 버터. 그 레니짜, 레스라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없다예요. 기름이 없는 날이라는 말인데 이 마슬레니짜의 원래 축제의 기원은 무엇이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 태양은 1년의 수명이 365일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12월 21일이 되면은 태양이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지, 즉 밤이 길어질 때. 근데 한반도 같은 경우는 그냥 밤이 길어질 뿐이지 낮이 존재하잖아요. 근데 저 북극권, 북위 66.6도를 가면 태양이 안 떠버립니다. 3일 동안. 그리고 12월 25일 날 태양이 딱 떠요. 그래서 12월 25일을 기점으로 해서 새해를 잡는 거는 바로 북극권에 살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신앙이에요.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이 마슬레니짜 축제는 그래서 이 보면 이게 북극권이잖아요. 러시아 추운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살던 사람들이 태양이 12월 21일 날 안 떠서 즉 동지가 돼서 죽으면은 이걸 태양의 죽음이라 그래서 죽은 태양을 다시 되살려야만 자기들이 따뜻한 태양의 빛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무슨 짓을 했느냐? 인신공양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안 하죠. 지금의 마슬레니짜 축제는 이렇게 허수아비 인형을 태웁니다.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마지막에 태워 죽여요. 이게 옛날 때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토끼, 이상한 나라 앨리스 얘기할 때 토끼와 여자는 태양을 상징한다 그랬죠. 동쪽 방향을 상징해서 태양이 뜨는 위치. 동쪽 방향이 뭐야? 태양이 뜨는 위치예요. 태양이 중천에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태양이 뜨는, 즉 새로운 태양이 뜨는 위치가 바로 묘시, 동쪽 방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새해는 토끼, 여자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대 샤머니즘 생각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새로운 태양, 즉 새해를 떠올리기 위해서 여자를 산채로 태웠어요. 이렇게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원래는 저게 인형이 있는데 옛날 땐 저게 여자였어요. 그래서 여자를 저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묶어놓고 불을 태웠습니다. 왜? 불을 태워서 화양을 시켜야 그 여자의 혼이 태양에 들어가서 태양을 띄워 올린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은 여성성을 갖는 거예요. 여자들이 희생자물로 인해서 태양이 뜬다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웬걸? 안 죽여도 태양이 뜨네?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 자기 동네는 그렇게 해서 태양이 뜬다고 생각했는데 옆 동네 가보니까 이런 인신공양 축제가 없는데도 태양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쇼크를 먹은 거예요. 아, 우리가 뭔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사람을 죽이지 말고 그러면은 다른 방식을 하자 했더니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민중들이 과거로부터 해왔던 전통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아까 했죠? 매트릭스 시스템에 길들여져서 거기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꼭 여자를 잡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시대를 앞서갔던 이제 샤먼들이죠. 이제 그런 지식을 얻은 새로운 계몽의식을 갖던 사람들이 그러면 사람을 죽이지 말고 여자 인형을 한번 태워보자. 그래서 진짜 태양이 뜬다면은 앞으로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안 되면 내 딸을 갖다 바치던지. 이렇게 타협을 보고 해봤더니 진짜 태양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엉뚱한 짓을 한 거죠. 사람을 안 죽여도 태양이 떴는데 자기네들은 사람을 죽여야만 태양을 뜬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희생시켜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러시아의 마슬레니짜라는 축제는 러시아 인형을 저렇게 태우는데 이 날이 바로 회개와 용서의 날입니다. 왜? 그동안 자신네들이 잘못했던, 잘못 이해해서 죽였던 억울한 사람들의 그 명복을 빌어주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비는 그러한 날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마슬레니짜, 즉 뭐예요? 기름이 없는 음식을 먹는 축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육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체의식처럼 태양을 먹는 의식, 즉 뭐예요? 팬케이크, 블리니, 이거를 먹어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먹지 않고 피하는 야채 위주로 음식을 먹는 축제가 바로 이때입니다.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어쨌든 네오가 딱 죽고 나서 이렇게 나오죠. 아키텍트가 오라클을 만나가지고 둘은 경쟁 관계거든. 예. 하나는 시바, 파괴의 신, 남자 여기 나오는 아키텍트죠. 하나는 뭐예요? 오라클, 비시누, 창조의 신. 죽이려는 쪽과 살리는 쪽이 양쪽이 경합을 벌여서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냐예요. 그래서 얘기했죠. 선택은 너희가 하는 것이다. 둘은 두 가지 옵션을 제시할 뿐이고 결국 이 옵션 속에서 이거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기서도 나오죠. 근데 이 영화 보면 이 끝부분 여기서 보면 그 여자애가 하나 나옵니다. 마지막 장면에 뒷부분에 이렇게 아키텍트랑 대화를 하고 아키텍트가 떠난 다음에 그 중국 옷 입은 애랑 얘가 와요. 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크리슈나입니다. 크리슈나. 이 아이의 이름. 그 릴로디든가 거기서도 나오죠. 그 인도 사람 딸로 크리슈나. 근데 크리슈나가 누구예요? 인도의 신입니다. 근데 이 크리슈나라는 신이 굉장히 재밌죠. 크리슈나가 언제 태어났어요? 12월 25일. 아하. 12월 25일이에요. 12월 25일은 새해거든요. 새로운 태양인데 새로운 태양의 크리슈나의 이미지. 크리슈나는 남성신이기도 하고 여성 왔다 갔다 해요. 힌두교에 보면 남성과 여성이 왔다 갔다 변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그 서양인들은 잘 이해를 못하니까 그 신의 이미지에 남성과 여성이 겹쳐지는 걸 가지고서 무슨 사탄이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고 이게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지구의 세차 운동에 의해서 태양이 이게 지그재그 용트림을 하면서 이렇게 지그재그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올라갈 때는 여성의 시대, 내려갈 때는 남성의 시대, 여성, 남성 하는 거예요. 음양의 개념이라고요. 시간을 음의 시간과 양의 시간 이런 식으로 봐요. 인도 천문에서도 그래요. 황도 심의궁을 남성 황도, 남성 황도, 여성 황도, 남성별, 여성별, 남성별, 여성별 해갖고 음양 이렇게 나갑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네오가 죽고 나서 다음번 크리슈나 12월 25일 즉 새로운 태양의 새천년에 다시 또 부활하게 될 메시아의 이미지로 여자아이 모습의 크리슈나가 묘사되는 거예요. 왜? 다음번 미래 메시아는 여성성의 이미지를 가지니까. 여성의 샤먼 시대, 남성의 샤먼 시대, 다시 여성의 샤먼 시대거든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래서 크리슈나인데 그 크리슈나는 그 인도 신화에서 뭐라 나오냐면 이 신인데 신들의 전쟁에서
그 통합을 하고 뭐 어쩌고 했다가 나중에 그 신들이 서로 막 싸우고 여러 가지 부정부패를 만드니까 실망을 해서 여기 위키피디아를 보면 실망한 크리슈나가 숲속에 들어가 있는데 사냥꾼이 사슴으로 오해해서 크리슈나에게 화살을 쏴서 죽이고 말았다. 그래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데 자 보십시오. 이 오른쪽에 저 어린아이가 크리슈나예요. 저 모습이에요. 근데 제가 왜 사슴으로 보입니까? 안 보이지. 근데 왜 이 그 힌두교 전설에서는 크리슈나를 사슴으로 오인해서 화살을 쐈다고 했을까요? 그거는 앞서 얘기했듯이 이 왼쪽에 그림 보이시죠? 쟤네들이 종교 샤먼 지도자들이거든. 걔네들이 어떤 왕관을 썼다고 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술록관. 사슴뿔을 머리에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숲에서 보니까 웬 나무 숲에 사슴뿔이 왔다 갔다 하니까 뭐라고 본 거예요? 사슴으로 오인하고 화를 쏜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 그게 뭐였다? 사슴이 아니라 사슴관을 쓴 크리슈나였던 거죠. 그러니까 오발로 죽은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죠. 크리슈나가 사슴관을 쓴 샤먼이었다는 게 힌두교 전설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뭐가 됐던 간에 어쨌든 그래서 이 크리슈나라는 거는 바로 새로운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매트릭스 마지막 편에 보면 그게 여자아이로 나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새로운 태양이 뜨는 걸로 해와서 영화가 끝이 나죠. 왜? 새천년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오가 바로 새로운 태양, 메시아라는 게 영화 끝에 결말에서 이런 식으로 묘사가 되면서 끝납니다. 그리고 크리슈나라는 여자아이가 그 다음에 바톤 터치를 할 메시아라는 게 여기서 암호로 메시지가 나오죠. 여성성을 가진.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황도 12궁은 요건 내가 이제 정상적으로 해놨네요. 정상적으로 해놓은 건가? 또 거꾸로 나 태양과 달을.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렇게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와 태양 위치 바꿔야 돼요. 어쨌든 그런데 물고기 자리의 반대편이 처녀 자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대의 모든 영웅들을 그 신화를 보면 투르크 신화서부터 해서 중근동 신화까지 전부 다 처녀 수태로 나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음모론 프리메이슨, 그 프리메이슨의 창립자 유대교에서 나오는 그 사람도 과부의 자식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House of Son of Widow라 그래요. 고주몽이도 당연히 과부의 자식입니다. 왜? 물고기 자리 시대에 태어난 영웅은 처녀 자리, 별자리의 기운을 받아서 탄생하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 물병 자리 영웅은 어떻게 된다? 사자 자리의 기운을 받아서 태어난다. 따라서 사자 자리 이미, 그러니까 사자 형상의 머리, 심장 이런 것들이 모습으로 이렇게 많이 묘사가 된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십자군 전쟁 때 영국에서 리차드 왕을 굉장히 유명하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마치 영국을 구원해줄 왕, 즉 메시아라는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그거를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리차드 왕을 사자왕 리차드라고 부르죠. 왜 사자왕 리차드로 불러요?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근데 우리는 사자왕 리차드라 부르지만 영어로 뭐라 그래요? 원래 영어로 부를 때 리차드를 라이언 하트 리차드라고 합니다. 라이언 하트, 사자 심장 리차드라고 해요. 그렇죠? 탁 이미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오래전부터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 미래에 온다는 뭐 메시아에 대한 이미지는 사자라는 게 이미 옛날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고방식은 바로 황도 12궁 별자리 중에 물고기 자리 다음에 오는 사자 자리. 아니지. 물고기 자리 다음에 물병 자리 시대 넘어가는데 그 물병 자리 시대를 견인해 준다는 사자라는 메시지가 이미 천문학적으로 있는 거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신격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2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게 최후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인데 거기 그 뭐죠? 그 한 명이 배신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가 그때 그 예수가 한 말이 뭐예요? 너희들은 They said him.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에게 말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예수가 말하기를 니들이 when you have entered the city잖아요. 네가 어느 도시에 들어가면 그 다음에 a man will meet you carrying a pitcher of water. 어떤 남자가 항아리를 들고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Follow him into the house. 그 사람을 따라 집으로 들어가라. 라는 말이 나오죠. 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Enter the city잖아요. 네가 그 도시를 들어가면
네오의 숙박소 이름이 뭐예요? Heart of the City Hotel. 그렇죠? Heart of the City Hotel. 심장에 있는 도시로 들어가라.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물 항아리를 들고 있는 남자가 있을 것이다. 그 남자를 따라서 follow him into the house. 하우스인데 하우스가 천문학적으로 뭐라 그러는데죠? 별자리. 천문학적 용어는 constellation. 보통 일반적인 회화에서는 하우스라 그래요. 별자리를. 그래서 물병 자리에 별자리 안으로 들어가라. 거기에 너의 새로운 메시아가 있다. 오,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고기 자리 다음에 물병 자리 메시아는 물병 자리다. 이게 바로 다음번 쇠천년에 오는 메시아다라고 써놨네. 그래서 이게 해석을 해보면은 별자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다 보여요. 네. 아주 놀랍죠. 나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이 과거로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컨셉의 사고방식의 철학과 종교는 그 기원을 솔직히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 기독교 이전에 불교, 불교 이전에 힌두교, 힌두교 이전에 어떤 샤머니즘, 샤머니즘 이전에 또 어떤 뭐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몰라. 하여튼 있었는데 이러한 개념의 사상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내려왔고 우리는 지금 이러한 것을 반복적으로 지금 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름을 달리 불러서 그렇지 근본은 같다예요. 그래서 사실 모든 거는 하나의 뿌리로부터 나왔고 다른 형태로 우리가 표현할 뿐이지만 하나의 아이디어로부터 온 거는 확실한데 여기서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각성이 없으면은 사이비로 간다. 그러니까 엉뚱한 쪽으로 간다. 이게 뭐냐. 잉카 문명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잉카 문명도 굉장히 천문학이 발달하고 좀 이렇게 과학이 발달된 문명이었지만 종교에 있어서는 굉장히 잔혹했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게 잉카 문명인데 이 일식 현상을 보고서 뭐 신이 노했다 그래서 막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하는 거예요. 사실 질릴 게 하나 없죠. 이건 그냥 천문현상이에요. 천문현상. 근데 고대인들은 이게 재앙이 닥친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뭐예요? 옆에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무슨 양을 묶어놓고 두들겨 패려 그러죠? 이게 재물을 바쳐가지고 신의 분노를 이렇게 뭐 삭혀가지고 용서를 받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다 헛짓거리입니다. 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아까도 얘기했듯이 12월 25일, 그러니까 그 2월 달이죠. 러시아니까. 마슬레니차 축제 때 멀쩡한 여자를 묶어놓고서 불태우지 않아도 태양은 뜬다 그랬잖아요. 왜? 이건 시간의 문제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세상은 움직이고 흐른다니까요. 근데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이상한 장난을 쳐버리게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놈을 이런 식으로 인신공양으로 제거하기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곡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잉카 제국이 왜 망했냐면은 아포칼립스 영화에도 나오지만은 그 태양의 기운이 쇠해서 앞으로 태양이 안 뜨는 암흑의 시대가 온다. 즉 종말의 시대가 온다 믿었어요. 그래서 그 종말로부터 그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심장을 갖다 바치면은 태양이 기운을 회복해서 다시 뜬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마야 문명, 잉카 문명 그 피라미드 재단 있죠? 그 위에서 사람들을 잡아다가 심장을 뽑아서 제물로 바치는 일을 했다니까. 수십만 명을 죽였어. 수십만 명을. 그 왜 심장을 갖다 바쳤어요? 얘기했잖아요. 미래의 메시아의 모습은 뭐다? 사자의 심장이다. 즉 물병 자리의 태양이 다시 기운을 회복해서 다시 떠올라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힘, 즉 에너지를 줘야 되는데 그거는 심장을 갖다 바쳐야 된다고 착각한 거예요. 전혀 이런 거랑 상관이 없는데 안 바쳐도 태양은 뜹니다. 근데 이러한 그 고대 별자리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던 종교의 그런 개념이 인류가 한번 홍수라는 걸 겪거든요. 그래서 인류가 문명이 원시 상태로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원시 상태로 돌아갔던 인류가 다시 과학 문명을 일으켜서 오늘날 발전하는 그 과정에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대에 파편적으로 남아졌던 이런 지식들을 잘못 이해함으로 인해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어차피 안 해도 사람은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는 건데. 그래서 마야 문명은 결국 이 짓 하다 망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의 정복자들이
불과 몇백 명밖에 안 됐는데 그 몇백 명한테 마야 문명이 허망하게 무너진 거는 그 몇백 명의 스페인 정복자가 마야 문명을 정복한 게 아니라 이런 인신공행에 불만을 품었던 국민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바람에 망했어요. 걔네들이 스페인 정복자들의 편을 들어주고 걔네들이 떼거지로 마야 문명을 공격했기 때문에 결국 마야 문명이 망한 겁니다. 예, 허망하게 망한 거죠. 허망하게. 왜? 종교를 곡해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죠. 그래서 보면은 모든 별자리를 보면은 그 부활을 할 때는 한 번 죽었다가 태어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그 옛날 때는 죽였다고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것이 천문에서 기원했다는 걸 알게 되면 이거는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건 뭐냐? 인간은 각성을 통해서, 즉 학문의 연구와 공부를 통해서만 그 미개와 야만에서 문명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따라서 인류의 과학 문명, 그 다음에 그 이성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러한 고대의 그 미개했던 풍습이나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점차 개선되는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은 인신공양이 많았어요. 효녀 심청전, 그 다음에 에밀레종, 이거 다 인신공양이잖아. 그리고 저 경주, 그 신라 그 월성궁 밑에 그 대들보 기둥 밑에도 보면은 산채로 사람을 그 매장시킨 그 시체가 발견됐습니다. 왜? 그 집이 100년, 1000년 잘 버티게 해달라고 인신공양으로 사람을 갖다 매장시켜 죽인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매장시켜서 죽여야 그 집이 오래 버틸까요?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라 기반을 튼튼하게 다지고 밑에다가 튼튼한 돌, 주춧돌과 고목을 올려놨을 때만 그 집이 천년 만년을 가는 거죠. 당연한 상식 아닙니까? 근데 그게 불과 몇천 년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해야만 신이 기뻐해서 자기네들을 돌봐준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신공양을 했던 겁니다. 인신공양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이거는 잔인하다 그래서 대체된 게 뭐예요? 희생양. 양을 제물로 바치는 거죠. 저쪽 유목민 사회는. 우리는 소나 돼지를 그 다음부터 제물을 바쳐요. 동물을 대신, 인간 대신에 동물을 대신 바치는 쪽으로 갑니다. 제물을. 그러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변하느냐? 야채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제단 위에 고기가 하나도 없어요. 야채, 식물 위주로만 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앞으로 과학이 발전하고 더 진화하게 되면 그것도 결국은 필요 없는 단계가 가는 겁니다. 왜? 이 모든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죠. 왜? 별자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별을 인격 신화한 것뿐이잖아요. 별을. 그렇죠? 여러 번 제가 얘기했죠? 별을 인격 신화한 거기 때문에 별이 음식을 갖다 주면 별이 음식을 먹습니까? 안 먹지? 우리가 그걸 인격 신화하다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우상에 착각을 일으켜서 사람 모습을 봤으니까 음식을 좀 먹을 걸 생각한 거지. 그건 우리 생각이지. 원래는 별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점점 그 세계의 종교는 진화를 거듭한 거예요. 약 2000년 주기로. 물론 진통이 따르죠. 왜냐? 고대의 풍습, 그 방식을 전통으로 갖고 왔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왜? 이거 바꿨다가는 신이 노한다 생각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 때 그렇게 인신공양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목숨을 걸었던 이유가 제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있었죠. 우리나라가 조선시대 때 제사로 망한 나라 아닙니까? 제사 안 지내면 조상이 노한다. 그 가문이 멸망당한다 그러잖아요. 요즘 제사 안 지낸 사람들 많은데 뭐 멀쩡히 잘 살더구만. 응? 왜 그래? 이런 거가 바로 우리가 시대가 흐르면서 자각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좋은 쪽으로 갑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가 갖고 있는 사상이나 그 다음 철학, 종교 체계를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물질 문명이 같이 발달해야만 그 문명이 자기 스스로를 파멸시키지 않는 발전된 문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옛날 때부터 하고자 했던 선각자들이 있었고 성공을 하면은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고 실패를 하게 되면 그 문명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반복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매트릭스 영화에서도 보면 그래서 이 메시아 역할로 나오는 네오가 어떠한 선택을 하에 따라서 그 문명이 파괴가 되거나 아니면 부활이 되는 것을 선택하라는 요구를 자꾸 하죠. 결국 누가 이거를 바꾸는 겁니까? 바로 사람 그 자신이라는 게 이 영화 마지막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바꾸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매트릭스 영화가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걸로 해서 매트릭스 영화 이거 끝내고 이제 오늘 이 방송이 할 때쯤이면 제가 비행기를 타고 우즈벡에서 오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게 되면은 또 이제 다음번 콘텐츠 또 준비해서 요즘 할 거 많아요. 미세먼지도 있고. 그래서 다음번 그레이트 게임 때는 다시 국제정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